장례식장이었습니다. 국화꽃 향이 코끝을 찔렀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78. 주름이 깊었지만 눈만은 맑은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 그 영정 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검은 양복에 완장을 찬 상주. 52.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게 슬퍼서인지 화가 나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여러분, 이 남자가 문제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시선이 쏠렸습니다. 50. 검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얼굴에 10년은 더 먹은 것 같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무엇보다 3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둘째라며?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장례식에는 오네. 얼굴이 두껍다, 두꺼워. 둘째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절을 올린 뒤 이 남자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문객들이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가 우는 것이 감동인지 뻔뻔함인지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큰아들 상주이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이 손에 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서, 그리고 그 유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들리도록. 여러분, 이 유서의 내용을 듣고 나면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큰아들의 충혈된 눈이 왜 그랬는지, 둘째의 울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자,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2평짜리 반지하 방. 박수님, 48.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운 여자. 여러분, 이 여자의 삶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큰아들 민수가 22, 둘째 민호가 20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생명보험 하나 없었습니다. 수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오전에는 김밥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 손이 갈라졌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맺혔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갈라진 살에 스며들 때마다 이를 악물었지만 아들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두 아들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큰아들 민수,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반듯했고 어머니 말을 잘 들었습니다. 형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였지요. 남편이 죽고 난 뒤 22의 민수가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습니다. 둘째 민호, 달랐습니다. 민호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업을 빼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가끔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수님이 민호를 불러앉히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요 하고 말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15살 때 아버지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아버지를 태우고 가던 차가 트럭에 부딪혔고 민호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본 겁니다. 그 뒤로 민호는 변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고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로만 불렸지요. 수님은 민호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아들의 마음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수님의 평생 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수가 한 일은 어머니에게 10만 원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 10만 원이면 지금과 가치가 좀 다르지만 신입 직원 월급에서 떼어낸 1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이것을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매달 25일, 결혼하고도 아이가 태어나고도 부서가 바뀌고 직급이 올라가도 10만 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3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내와 다투는 달에도 아이 학원비가 빠듯한 달에도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달에도 매달 25일에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장남인 자기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민수는 돈은 보냈지만 자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은 빠짐없이 보냈지만 어머니 집에 간 것은 1년에 서너 번. 명절과 생신, 갈 때마다 체류 시간은 2~3시간.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건강하세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나쁜 사람이었느냐고요? 아닙니다. 바빴습니다. 진짜로 바빴습니다. 회사 일, 아내, 아이들. 매일이 전쟁이었지요. 하지만 바쁨이라는 것이 때로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수님은 아들이 보내는 10만 원을 받을 때마다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통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에게. 민수야, 돈 붙였구나. 고맙다. 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통화 시간 38초. 이 38초짜리 통화가 3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되었느냐? 23세 집을 나갔습니다.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것에 가까웠습니다. 민호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300만 원의 빚을 졌고 그 돈을 갚으려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갔습니다. 수님이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수님은 민호를 때리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아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민호가 나중에 회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이었다고 합니다. 분노의 눈이 아니라 실망의 눈, 포기의 눈. 민호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30년 동안 민호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민수는 민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하지만 연락처가 바뀌고 주소가 바뀌고 민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님은 민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민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면 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님이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유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의 내용이 밝혀지는 순간 민수가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유서보다 먼저
민호가 3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아셔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민호가 집을 나간 뒤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까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민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그 눈, 실망의 눈에서 최대한 멀리. 부산에서 민호는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일당 3만 원. 쪽방에서 잤습니다. 힘들었느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더 힘든 것은 몸이 아니라 머리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장면, 트럭 불빛,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실망한 눈. 민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잠들기 위해서. 하루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민호는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민호가 불쌍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자업자득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둘 다일 겁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은 민호의 잘못이 맞습니다.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도 민호의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15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본 아이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100% 나쁜 사람도 100% 불쌍한 사람도 없더랬지요. 민호가 35이 되던 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 항구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간이 나빠진 거였지요. 술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호자도 없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원장이라는 사람. 부산의 작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민호를 치료해주고 회복할 동안 진료소 뒤편 방에서 자게 해주었습니다. 김 원장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없나?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민호에게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청소, 빨래, 환자 이동. 민호는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이 그리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밤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료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민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아들, 딸에게 버림받고 병원도 못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민호는 그 노인들을 부축해 진료실에 데려가고 약을 챙겨주고 가끔은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노인들의 얼굴에서 여러분, 민호가 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님이 혼자서 3가지 일을 하며 손이 갈라지던 그 얼굴. 통장에 10만 원이 찍히면 38초짜리 전화를 걸던 그 얼굴. 민호에게 실망의 눈을 보내고도 모른다고만 하며 아들을 찾지 않은 그 얼굴. 민호는 진료소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이 직업이 민호의 인생을 바꿉니다. 민호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산의 요양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밤에 잠 못 주무시면 옆에 앉아 있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남짓. 하지만 민호는 이 일에서 처음으로 쓸모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민호야, 고맙다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민호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훔친 놈이,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놈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합니까? 엄마, 나 이제 술 끊고 요양보호사 돼서 잘 살고 있어라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 하시겠습니까? 민호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끊기를 수십 번. 한 번은 설날 밤에 용기를 내서 번호를 끝까지 눌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님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호가 끊었습니다. 수님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냐? 여러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어떻게 살았느냐? 민수는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견 기업 부장으로 승진했고 아파트를 장만했고 두 아이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내 정은과의 결혼 생활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25일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민수에게 20만 원은 효도의 증거였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증거, 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 동생이 버린 어머니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민수에게도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아내 정은이 가끔 말했거든요. 어머니를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수는 엄마는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시대 하고 넘겼습니다. 사실은 모셔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좁았고 아이들 방이 필요했고 아내와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살면 갈등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민수의 효도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돈은 보내지만 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은 보내지만 어머니가 무슨 반찬을 드시는지,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무릎은 안 아프신지, 외로우시지는 않은지는 38초 통화 안에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나쁜 사람이었느냐고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쁘고 지치고 자기 가정도 챙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수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쓰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숫자는 정확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민수가 낫지, 적어도 돈은 보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서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가 읽히는 순간 민수의 30년이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 아들이 떠난 뒤 수님은 혼자 살았습니다. 2평짜리 반지하에서 정부 임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민수가 보내주는 10만 원과 수님이 청소일로 버는 돈으로 겨우 사는 수준이었지만 수님은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다릅니다. 수님의 하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습니다. 공깃밥 하나에 김치, 달걀 프라이. 혼자 앉아서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수님에게 TV는 가전제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존재. 오전에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간혹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후에 TV를 봅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다음 날도 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에도. 여러분, 이 삶이 10년, 2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수님은 이른이 넘으면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산책도 힘들어졌고 눈이 침침해져서 TV도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수님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줬습니다. 병원에서 민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달려오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사는 곳까지. 4시간 동안 수님은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조심을 안 하셨어요? 수님이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수님은 울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져서 4시간 동안 혼자 누워있을 때 전화할 사람이 민수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민수마저 4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뼛속까지.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수님은 민호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민호가 집을 나간 뒤 수님은 민호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고. 흥신소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수님은 민호의 친구였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리고 민호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님이 부산에 갔느냐고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면 민호가 더 멀리 도망갈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니의 실망한 눈에서 도망친 아이가 그 어머니가 쫓아오면 더 멀리 달아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부산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1년에 한두 번 민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구에서 일하고 있다더라. 술을 많이 마신다더라. 진료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더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더라. 그때마다 수님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10만 원이 찍힌 통장, 그리고 10만 원 중 5만 원을 빼서 다른 통장에 넣었습니다. 매달. 여러분, 이 5만 원이 어디로 갔을 것 같으십니까? 수님은 30년 동안 민수가 보낸 돈의 절반을 민호 이름으로 적금에 넣고 있었습니다. 민호 몰래, 민수도 몰래. 그 적금의 금액이 30년 동안 매달 5만 원, 이자를 포함해 약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요? 어머니니까요. 큰아들이 보내는 돈으로 살면서 그 돈의 절반을 작은아들에게 모아두는 어머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존재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이지요. 수님은 민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왔을 때 빈손이 아니도록 무언가를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수님이 78배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라고 하기에는 편지에 가까웠습니다. 볼펜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달락에서 장례식장 장면으로 돌아갈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유서에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님이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국가 소유인이 물려줄 수 없고 현금은 생활비로 거의 쓴 상태. 하지만 딱 하나 민호 이름으로 된 적금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적금보다 더 무거운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서의 내용이 읽히는 순간 민수의 30년이 흔들리고 민호의 30년이 드러나고 그리고 수님이라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것의 무게가 장례식장을 내려앉힐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호가 어떻게 장례식장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수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민수에게 먼저 갔습니다. 78 뇌출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 만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코에 산소 호스가 꽂혀 있고 손목에 링거가 달려있는 어머니. 민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길면 보름. 민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보낸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10만 원을 보내는 것이 효도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38초짜리 통화로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닫는 것과 되돌리는 것은 다릅니다. 30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찾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두 아들이 모여야 한다고. 30년 동안 찾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찾아야 한다고. 민수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 펼쳐보니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의 번호들. 그리고 메모. 민호 소식 2005년 항구노동. 쪽방 민호 소식. 2010년 진료소에서 일한 민호 소식. 2015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민호 소식. 2020년 부산 5호 요양원 근무 중. 민수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민수에게는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왜 모른다고 했는지. 민수에게 말하면 민수가 민호를 찾아가서 데려오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강제로 데려오면 또 도망갑니다. 어머니는 민호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쓰러진 겁니다. 민수는 수첩에 적힌 부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부산의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할머니 한 분에게 죽을 떠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민호냐? 민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형의 목소리.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위독해. 올 수 있겠냐? 민호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민호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호야, 왜 그러니?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갈 자격이 있을까?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민호를 30년 만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너 기다렸어. 올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민호는 전화를 끊고 요양원 원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가봐야 합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어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요.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없는 척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민호는 부산역으로 달렸습니다. KTX 표를 끊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2시간 30분. 30년 만에 돌아가는 길. 민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님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겨우 민수가 복도에서 민호를 맞았습니다. 두 형제가 30년 만에 마주 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뭐가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분노, 원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얼굴, 30년의 짐을 진 사람의 얼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안에 계셔. 들어가. 민호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 어머니, 78.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이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산소호스, 링거, 심장 모니터, 기계에 둘러싸인 어머니. 민호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 수님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민호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지나 어머니의 이불 위에 수님이 민호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거칠고 큰 손, 그리고 그 손을 쥐는 순간 수님의 눈에서 빛이 돌았습니다. 민호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웃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 한마디. 왔구나. 30년을 기다린 어머니가 한 말이 왜 이제야 왔느냐가 아니라 왔구나였습니다. 민호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침대 옆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중환자실에 민호의 울음이 울렸습니다. 기계 비프음 사이로 30년 동안 삼켰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님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산소 호스가 달린 손으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느리게 쓸었습니다.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여러분, 수님은 이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마치 이것만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수님이 남긴 유서가 장례식장에서 열립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프닝 장면. 큰아들 민수가 유서를 꺼내 읽기 시작하는 장면.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삐뚤빼뚤 쓴 어머니의 글씨.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가 글을 잘 못 쓰니까 짧게 쓸게. 민수야, 너는 3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돈을 보내줬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그 돈을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모를 것 같지? 안다. 아내한테 미안해하면서 아이들 학원비 줄여가면서 그래도 매달 25일에는 꼭 보내줬지. 그거 엄마가 다 안다. 근데 민수야, 엄마가 미안한 게 있어. 내가 보내준 돈 중에 절반을 엄마가 민호한테 모아뒀다. 화내지 마. 엄마가 설명할게. 내가 보내준 건 돈이었어. 하지만 엄마한테 필요한 건 돈만은 아니었어. 전화할 때 38초 만에 끊지 말고 가끔은 엄마 뭐 드셨어? 무릎 안 아파?
이런 것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근데 엄마가 그 말을 못했어. 내가 바쁜 거 아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까. 그래서 그냥 고맙다 하고 끊었어. 민호야, 너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지.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갔을 때 엄마가 화난 게 아니었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가 몰랐다는 게 속상했던 거야. 내 아버지가 죽을 때 내가 옆에 있었다는 거, 내가 밤마다 악몽 꾸던 거, 엄마가 다 알았어. 근데 일하느라 바빠서 내 옆에 못 앉아줬어. 그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민호 이름으로 적금이 하나 있어. 3천만 원. 이건 민호 거야. 민수한테서 온 돈이지만 엄마가 민호한테 주려고 30년 모은 거야. 민수야, 화내지 마. 내가 보내준 건 돈이었지만 엄마가 민호한테 모아준 건 엄마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민수야, 너는 형 노릇 잘했다. 근데 앞으로는 돈 말고 시간을 써라. 내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돈은 통장에 남지만 시간은 남지 않는다. 민호야, 너는 늦었지만 왔다. 그거면 됐다. 내가 요양보호사가 됐다고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거다. 내 아들이 남의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됐다. 너희 둘 다 사랑한다.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2024년 10월 엄마 박수님 민수가 유서를 다 읽었을 때 장례식장이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저 둘째 30년 만에 나타났다며라고 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유서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내준 건 돈이었어. 하지만 엄마한테 필요한 건 돈만은 아니었어. 이 문장이 민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30년 동안 자기가 한 일이 효도라고 믿어온 민수에게 이 문장은 칼이었습니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했다는 뜻. 그게 더 아팠습니다. 민수가 유서를 접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 38초짜리 통화. 매달 10만 원. 1년에 서너 번 방문. 숫자로는 완벽한 효도. 하지만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우지 못한 효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처음으로 운 겁니다. 그동안은 상주로서의 책임이 먼저였거든요. 하지만 유서를 읽고 나니 책임이 아니라 후회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아까는 부끄러움의 울음이었다면 유서를 들은 뒤의 울음은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자기를 잊지 않았다는 것. 매달 5만 원씩 자기 이름으로 모아뒀다는 것. 내가 요양보호사가 됐다고 들었을 때 엄마가 울었다는 것. 민호는 30년 동안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수와 민호가 영정 앞에 둘만 남았습니다. 국화꽃 향이 진해져 있었고 조문객들은 전부 돌아갔습니다. 빈 장례식장에 형광등만 윙윙거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금. 내가 가져.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보낸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모은 거잖아. 엄마 뜻이야.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민수에게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30년 동안 효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돈만 보냈더라.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나는 돈도 안 보냈어. 30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했어.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보냈지만 시간을 주지 못한 형.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돌아온 동생. 어느 쪽이 더 효도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니까요. 민수가 유서를 다시 꺼내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돈은 통장에 남지만 시간은 남지 않는다. 민수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가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24시간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 2인분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겨울이면 끓여주던 김치찌개.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밥만 먹다가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형, 김치찌개가 엄마 맛은 아닌데. 비슷하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동생 앞에서 웃은 겁니다. 그래, 비슷하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효도란 무엇일까요? 매달 빠짐없이 10만 원을 보내는 것이 효도일까요? 30년 만에 돌아와 무릎 꿇고 우는 것이 효도일까요? 수님이라는 어머니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돈을 보내는 아들도, 돈을 안 보내는 아들도, 효도하는 아들도, 불효한 아들도 다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다만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지요. 돈은 통장에 남지만 시간은 남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의 통장에는 숫자가 찍혀 있는데 시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화를 38초 만에 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